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앞서서 이론과 실무 저희가 총 실습을 하고 넘어오셨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 교재에는 총 10회분의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기출문제 10회분을 복습을 하면서 시험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재무회계 관련 내용이고요. 총 6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내부 회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우선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타이틀이 적혀 있죠.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기업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기업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자, 우리 내부 고발자를 위해서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갖추어져야지만 내부 고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무언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보호하는 프로그램 갖추어 주셔야 되고요. 자, 2번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감사인이 따라야 할 감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자, 회계를 감사하겠다, 감시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외부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외부 감사인은 보통 공인 회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 전문가가 회계를 감사를 수행하는데 감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2번이 옳지 않는 문장이고요. 틀린 이유는 회사 내부에서 어떻게 회계 관리를 할 것인가를 보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회사 외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자, 3번은 맞죠. 자, 4번 재고자산이 보관된 창고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를 하겠다. 자, 우리 재고자산 물리적인 통제를 하셔야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을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틀린 문장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다음 대화 중에 선생님의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한 학생으로 묶은 것은, 자, 선생님을 보시면은 재무상태표에 포함되는 계정 과목의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해 보세요. 자, 재무상태표에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자, 자산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대손상각비가 해당됩니다. 우리 대손상각비는 판관비, 비용으로 들어갔죠.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해서 수익 쪽으로 들어갔고요.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있다.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쪽으로 들어갔고요. 자본 중에서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특히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묻기 때문에 자본에 들어가더라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얘도 자본 쪽으로 들어가고요. 자본 잉여금 쪽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은희와 철수네요. 그럼 1번이네요. 1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3번. 영업권의 회계 처리에 대한 대화고요.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영업권이라고 하면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회사가 동종 산업에 다른 회사보다 더 좋은 점을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재무 상태표는 어떤가요? 자산은 100만 원, 부채는 600, 자본은 400입니다. 자, 저희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는 거죠. 자본이 400인데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수하도록 하세요. 자, 지금 주회계라는 회사의 자본이 400인데 여기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주고 인수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알파 되는 이 100만 원을 영업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한번 내용 볼게요. 1번. 영어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자, 1번 맞습니다. 정액법으로 상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정액법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는데 우리 무형자산 경우에는 잔존 가치는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빼기 잔존 가치는 어차피 없고 나누기 내용 연수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매년 같은 금액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다. 정액법으로 상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은 영어권의 내용 연수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2번이 틀렸고요.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적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무형자산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영어권의 금액은 100만 원이다. 맞죠? 플러스 알파 되는 금액 100만 원. 자, 4번은 외부에서 창출된 영어권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4번도 맞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가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수를 했을 때 영어권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들은 권리이기 때문에 무형자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하실 때 영어권 있죠? 자, 주의하실 점. 내부 창출 영어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내부 창출 영어권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뭐 돈을 주고 인수를 하거나 또는 합병을 하거나 이런 외부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내부 자체에서 우리 회사는 동종 회사보다는 100만 원을 더 넣겠다.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하셔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말 매출 채권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말 매출 채권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두 가지를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금 매출액이 있고요. 매출액이 있네요. 자, 매출액 30만 원 중에 현금으로 매출한 게 4만 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30만 원 중에 4만 원은 저희가 대가를 받은 거죠. 4만 원을 빼시면은 26만 원이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러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초에 매출 채권이 3만 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초 매출 채권 3만 원 더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회사에는 총 29만 원의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9만 원. 자, 그런데 매출 채권을 회수한 금액. 자, 회수했다라고 하면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9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를 했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0만 원의 매출 채권이 남아있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회계 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회계 추정은 자, 추정은 추정치의 변경이었죠. 추정치의 변경. 그래서 뭐 대손율을 바꾼다든지 또는 감가상각을 바꾼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추정의 변경과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 부분이 정책입니다. 자, 정책의 변경은 방법의 변경입니다. 방법 변경. 자, 그리고 추정 변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전진법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진법은 예를 들어 내가 대손율을 1%를 하다가 2%로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단기, 즉 올해부터 쭉 2%로 바꿔나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정책의 변경은 전진법이 아니라 소급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급법. 예를 들어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를 선입선출법으로 하다가 평균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기, 전전기 이때까지 했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평균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좀 비교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추정 변경이 아닌 것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자, 우리 방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나왔죠? 1번이 회계 정책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 재고자산 진부화에 대한 판단의 변경. 재고자산 진부화는 추정의 변경 쪽으로 들어가고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3번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방법의 변경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의 변경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방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감가상각을 잘 보면 자, 취득 원가에다가 잔존 가치를 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를 나눕니다. 내용연수. 자, 그런데 이때 잔존 가치와 내용연수는 또 추정치죠. 그죠? 저희가 얼마 동안 사용이 가능할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과 추정치 동시에 들어가죠. 자,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방법은 추정치 쪽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 자, 4번 우발부채 추정의 변경. 자, 우리 우발부채 추정의 변경도 추정치 변경이기 때문에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추정의 변경과 정책의 변경 두 개를 잘 나눠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업이익은 500만 원이고요. 자, 다음 결산 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수정 후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자, 수정 이후의 영업이익을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영업이익의 구성을 한번 보셔야겠죠. 자, 우리가 영업이익을 구성을 할 때 첫 번째로는 매출액부터 시작을 하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시고요. 매출 원가를 빼시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판관비를 뺍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더하거나 빼시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이런 식으로 쭉 밑으로 내려왔죠. 지금은 영업이익을 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매출액의 변경, 매출원가의 변경, 판관비의 변경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미지급 임차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자, 미지급 임차료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회계 처리를 해드리면 차변에 임차료가 들어가겠죠. 임차료 30, 자, 들어가고요. 자, 대변에는 미지급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부채로 처리가 되겠죠. 30. 자, 그러면 임차료라는 비용을 누락을 했고요. 저희가 추가시켜야겠죠. 그러면 비용이 증가가 될 거고요. 비용이 증가되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줄어들겠죠. 자, 따라서 영업이익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30은 빼야겠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는 보험료 선급분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 자, 여기에서 선급분이다라는 거는 차기 비용을 미리 지급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 비용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빼주셔야겠죠. 차기 비용이니까. 차기 비용은 차기 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10만 원 빼주시고요. 자, 그러면 비용이 차감이 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익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차변에는 선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비용을 미리 납부했다라고 해서 선급 비용이라고 하고요.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0만 원은 추가를 해야겠다, 더 해야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 미수분을 회계 처리 누락했다. 자, 이자를 미수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해드리면은 단기의 이자기 때문에 이자 수익으로 20만 원 잡아주시고, 차변에는 미수 수익으로 잡아주셔야겠죠. 수익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수 수익.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 이자 수익은 판관비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들은 어디로 가나요? 얘는 영업의 수익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저희는 영업이익까지 구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있는 영업의 수익은 계산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세 번째 이자 미수분은 제외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500만 원에 30만 원은 빼주시고 10만 원은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20만 원을 빼주셔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참고로 우리가 영업이익은 얼마인가가 아니라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세 번째 있죠. 미수수익. 자, 미수수익은 이자가 플러스 됐죠. 그럼 이익도 같이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영업이익에다가 더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영업이익까지만 물었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번부터는 부가세예요. 자, 부가가치 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경우 지점은 총괄 사업장이 될 수 없다.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말 그대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세를 납부만 하겠다라는 거고요. 지점도 가능합니다. 될 수 있다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2번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우리 직매장은 사업장입니다. 해당한다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자, 우리 참고로 하치장이라는 게 있고요. 하치장이 창고기 때문에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3번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경우 세금 계산서의 발급은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자, 3번이 맞고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말 그대로 납부만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사업장이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셋 다 민수라는 사람 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납부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A 따로 세금 계산서 발급하셔야 되고요. B 사업장 따로 세금 계산서 발급, C 사업장도 따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도 다 따로따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는 다 따로 하되 부가세 납부만 한꺼번에 납부를 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사업자 단위 과세의 경우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을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자, 4번도 틀렸고요. 4번은 사업자 단위라고 하죠. 자, 우리 아까 같은 경우에는 A, B, C 따로 신고하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와 사업자 등록증 따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의 경우에는 A라는 본점이 총괄해서 한꺼번에 신고 납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본점에 한 장이 발급되고요. 세금 계산서도 본점에서 총괄해서 발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와 납부까지도 본점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자, 제2기 확정 신고와 관련된 자료고요. 매출 세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매출 세액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상품 공급액 부가세 포함. 자, 부가세 포함이죠. 자, 그러면 550 중에 50만 원이 부가세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만약에 금액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나누기 12를 하시면 부가세 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회수 지연에 따라 받은 연체이자. 자, 우리 연체이자는 상대방이 돈을 늦게 줌에 따라 연체이자를 받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는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과세 표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전기 과세 표준에 포함된 매출 채권이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 자, 부가세 포함이죠. 부가세는 50만 원이고요. 자, 이 부가세를 저희가 대손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대손당하면 저희가 납부했던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가번은 500만 원이죠, 여러분. 5,500이니까 500만 원으로 정정을 할게요. 자, 500만 원 중에 저희가 돈 떼인 거 50만 원 부가세를 떼었고요. 국가에서는 이 50만 원을 차감시켜 줍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납부할 매출 세액은 450만 원, 즉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과 10번은 우리 또 소득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로 옳지 않는 것.
자, 근로소득을 물었고요. 자,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맞죠? 근로를 제공한 날. 자, 주의하실 점은 급여를 지급한 날이 아닙니다. 지급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 자, 그 다음에 2번 인정상여, 법인의 결산 확정일. 자, 결산 확정일이 아니라요. 얘들은 주주총회 결의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의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2번이 옳지 않은 문장이고요. 자, 3번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은 우리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조금 더 싸게 구입할 그런 권리를 받는 거고요. 그냥 상여 성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행사한 날. 자, 행사한 날로 봐주시면 되고, 자, 4번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자, 이익잉여금을 상여로 처분했다, 상여로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결의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2024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했을 때 총 6가지 소득이 있었죠. 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2배사근, 연기 이렇게 6가지 합쳐서 신고를 하겠다라는 게 종합소득금액이었고요. 자, 퇴직이랑 양도소득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퇴직이랑 양도는 각각 따로 신고하겠다라고 해서 분류과세를 하시면 되죠.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별사근 연기 중에서도, 여기 중에서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었고요. 그 제외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했습니다. 종합소득에서 분리를 시키겠다, 분리과세. 자, 여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죠? 만약에 금융소득이다. 우리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두 가지를 합친 거고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적연금이다 라고 했을 때는 1,500만 원이면 분리과세 가능. 자, 근로소득에서는 우리 일용직 있었죠. 옆에다가 적을게요. 우리 일용직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복권 당첨금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근로소득금액. 자,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들어가죠. 자, 은행 정기예금, 이자소득. 자,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이었고요.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가능하다. 자, 2천만 원 이하죠.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금. 자, 우리 정신적인 피해다 또는 물리적인 피해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자, 이들은 애초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장 주식 양도 차익. 자, 얘들은 상장 주식 양도 차익도 얘들도 분리과세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1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9회차 이론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실무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